만나야 됩니다. 배우자 그냥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인생의 반려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배우자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내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내 부인이 더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아들보다 딸보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성계에서 주장도 하지만 이제 배우자 지분을 좀 한 50%?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이자는 얘기가 있어요. 더 높이자. 더 높이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 게 뭐 입법 정책적 얘기니까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요즘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지는 오래 산 부부에 대해서 그 재산, 그러니까 상속분을 늘려주자는 건데 이게 오래 살지 않은 부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재혼했는데 뭐 죽어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부부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배우자가 더 가져가고 자식이 더 오래 아버지랑 살았는데도 적게 가져가고 맞아요. 잠깐 재혼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딱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새엄마가 뭐 몽땅 가져가고 그러면은 개탄 거죠. 개탄 거죠. 아니 아들 한 30년 넘게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버지가 새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새엄마가 결혼하면 이제 새엄마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부부 관계니까. 자식이 있으면 또 그 자식이 또 더 가져가게 되는 이상한. 잠깐만 새엄마의 자식들이 더 많이 갖고 가요 우리 아빠보다? 우리 아빠한테 내가 받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면 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엄마 자식분이거든요. 아버지 자식들은 이제 상속 관계가 없어서 입양되지 않는 입양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새엄마 자식한테 재산이 거의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상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은 좀 더 많이 가져가 그런 거 없죠? 옛날엔 그랬는데요. 개정민법 이후로는 이제 그렇진 않죠. 지금 똑같습니다. 평등하죠, 양성평등. 똑같이. 뭐 첫째가 더 많이 가져가고 둘째가 이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첫째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변호사도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배우자 잘 만나신 거죠?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택시 안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계세요. 핸드폰 고민하는 거야. 그건 이해해도. 아니, 지금 이분이 뭐 말씀을 못하게 하시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형수님이 보면 안 되는데, 방송.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알겠습니다. 자, 또 외삼촌이 수협에 대출과 저희 어머니께 빌린 돈이 있었고 외삼촌 소유의 선박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선박 소유권을 어머니 앞으로 돌렸습니다. 수협에서 선박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처분이 들어가서 가처분이 가압류는 아니에요. 타행인 소송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이렇게. 채권 출신 제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소율이 한 8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돌려줘야 되네요, 그냥. 갚아야 되네요, 그요. 수협에서 아마 취소해가지고 책임 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여기 댓글 나오시는데 혹시 세월호는 아닌지 한번. 아니죠. 세월호 아직 인양이 안 됐어요. 채팅방에 언론 부패 지수님 세월호 드립하지 마시고요.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 저 새끼 강퇴할게요. 괜히 분위기 흘리려고 하니까 우리 또 사무국장님이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합의하면서 지불각서를 공증받았는데요. 지불기한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자, 지불각서를 공증받았는데 그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면 뭐 압류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실 분입니까? 주실 분입니까? 줄 사람 같아요. 갚으셔야죠. 채무자예요, 채무자. 당연히 들어오죠. 재산만 있으시다면. 그죠. 빨리 해야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늘려주시오 한다든가 기간을 늘립시다 이렇게. 그러시면 감사하죠. 그죠. 해주겠습니까? 형사합의까지 한 것도. 좀 지나서 이제 개인의 생활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주 잘하십니다. 잠시만요. 퀵뷰 주고 강퇴해야지. 정신 차리라고. 자, 변호사님 전세 보증금 채권 추심 결정 받았는데요. 어렵습니다. 제3 채무자인 집주인이 잠깐만요. 글이 올라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채권 추심 결정 받았는데요. 제3 채무자인 집주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채권자한테 청구금을 안 주고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제3 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청구
가능합니다. 소를 해야 되나요? 네, 야, 이분들 가능합니다. 전문적으로 질문. 말디브님,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말디브님. 예, 하세요, 예. 집주인 큰일 나셨네요. 집주인 큰일 났네요. 준비해야죠. 네. 아, 진짜, 이런 질문들 올리시는 분들 보면요. 실제로 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야,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전문 용어 써서 질문하시기 그냥 어디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만 우리가 손쉽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참 유익한 방송, 좋은 정보 많이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볼까요? 이건 뭐야? 진짜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진짜겠죠? 자, 이모님이 정신병이 있어요. 근데 이모부가 이모 앞으로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망했습니다. 그 돈을 경마장에 쓴 것 같은데요. 이모가 개인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파산 면책. 재산이 없으시다면은 파산 면책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이 없다면? 예, 연세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채무 부담된 사유가 남편의 그 경마빚 때문에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도죠. 그렇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요. 친척에게 뭐라고요? 잠시만요. 친척에게 돈을 1차, 2차로 해서 2천만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근데 통장으로 거래는 했대요. 처음에는 10만 원씩 5번 갚긴 갚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해도 돈 보내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차용증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통장 거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엔 또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친척이지만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도.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고소해야 됩니까? 고소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벌금형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재산이 있으시다면 네. 뭐 판결만 받아서 동산 집행이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믿는 건 로또뿐님 사무실 연락처요. 자세히 좀 상담받고 싶다고. 지금 이미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 토요일 날 잠깐만 근무하시나요? 월요일 날 전화해 주시죠. 네, 월요일 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검색해 나옵니까? 네이버에 나옵니까? 여기 법무인 정함 신재용 변호사 하시면 네. 제 뭐 홈페이지도 있고. 네,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네. 여기가 지금 법무법인 맞죠? 네, 정함입니다. 정함입니다, 정함. 네. 궁금하신 분이 있었고. 신재용 변호사님. 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실 거고요. 자, 파산 면책 중인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파산 면책 중인데 파산 신청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님의 땅을 상속하게 됐대요. 그렇다면 땅을 상속받고 채권자들이 나중에라도 막 추징 같은 거 안 하나요? 제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은 지금 면책 결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네. 채권자들이 상속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면책 결정 안 나오겠죠. 그분은 다른 형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예, 아니, 이분은 저기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팁을 좀 알려.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선고 딱 떨어졌어요. 면책 중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다 취소가 되고 돈 갚아야 됩니까? 원래 금액을? 그렇죠. 면책되기 전에 있으면 갚아야죠. 네. 근데 파산 신청했는데 나중에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까 면책 결정 받은 이후에 수입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분은 파산되고 면책 결정 받기 전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요. 면책 면책 받은 결정한 이후에 돈 버는 건 괜찮죠.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결정이 딱 끝났으면 60개월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내시오. 뚝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로또 터졌어.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로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이래서 형제를 낳아줘야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나면은, 그러네요. 자, 5번째 묻는 분이 있어요.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해도 되냐고. 그게 변호사가 반드시 뭐 들어가야 되는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자기 사건은 언제든지. 근데 형사 사건은 일정 사건은 꼭 변호사가. 그죠, 형사 사건은. 형사일 경우에. 네, 형사일 경우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뭐 민법에 관련된 민사 사건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또 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변호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법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은 못 봤죠.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죠? 웬만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변호인이 옆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긴 하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하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많이 자르는 편이죠. 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옆에 법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더 법을 잘 아시니까 많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자, 또 볼까요?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고소하는 건수 맞나요? 자, 물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류창료 변호사님 또 그쪽에 또 발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있어. 싸움 나면은 형제간에 싸움 나면은 소송 많이 하죠. 저희 집안에서도 소송 있었는데요. 아, 본인 집안에서. 아, 류창용 변호사님 집안일을 신재영 변호사님께서. 근데 우리 신 변호사님 댁도 좀 싸움은 할 수 없는. 집안에 이게 돈 좀 있는 분들이 1, 200 갖고 안 하잖아. 1, 200 갖고.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라는 게 꼭 그 나쁜 것만 아니고 서로 계속 뭐 싸우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그죠. 있죠. 원만한 합의점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제 3자가 또 껴서 잘 풀어주는 경우도 그렇죠. 많기 그래서 때문에. 법원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형제 관계 괜찮으십니까?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유 변호사님. 삼형제인데요. 남자만요? 네, 삼형제. 그 중에서 첫째십니까? 네, 첫째입니다. 야, 장남이시네요. 그러면 뭐 동생분들이 뭐 형 말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잘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자, 장남이신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외국 가 있어서. 남동생 한 명? 누님 있고 남동생. 아, 누님이 또 있고. 예. 누님 뭐 애 키우느라 바쁘시고 동생은 외국 나가 있어서. 네. 참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 관계? 근데 저도 뭐 좀 아는데요. 네. 그래서 새롭네요. 그러니까 뭐가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동생과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보고 통화하면 싸웁니까? 500만 원 때문에. 500만 원 떼먹고. 네, 그런데 자주 안 보시니까 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좀 그래도 가까이 계시나 봐요 동생분이. 네, 송도에서 인테리어 하고 사장님으로 한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인테리어. 그래서 물려주신 사업 아니에요? 동생. 네, 맞습니다. 네. 야, 500만 원이 그 대가. 그때 제가 차 한 3대 줬습니다. 세대. 네, 본인이 하던 거를 또. 그래서 생일 선물로도 한 대 차 준대. 용달차예요, 용달차. 아, 진짜로 생일 선물로 차를요? 예. 이야. 그럼 500만 원 그 이후에 빌리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돈 얘기는 안 하는데요. 당연히 줘야죠. 근데 네, 줘야죠. 제가 그 차를 봤거든요. 네. 먼저 그때 변호사님 계셨어요. 그게 네. 찬지 차의 형성을 하는 수리가 오히려 그 더 나오는 고철인지. 근데 차 상태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변호사님도 네네. 아시는데. 그런가요? 좀 불안하던데 타고 다니니까. 잠깐만요. 네, 보고 있어요, 채팅방. 네. 자, 질문 또 몇 개 받아볼까요? 네네. 자, 퀵비는 나중에 또 드릴게요. 지금은 모든 분들 다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질문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런 질문 올라왔는데요. 뭐, 어떤 그 모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안 좋은 이제 뭐 모욕 사건이 있었대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모욕을 했는데 실형을 받았대. 1년 선고. 법이 너무 언론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모욕죄로 초범인데 실형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했는데요. 글쎄 이게 법이라는 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계속 엊그저께 뭐 우리 이제 간통죄도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사회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예, 요즘 법원 성향이 그러니까 뭐 재판이 이제 언론에서 독립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독립적이라고는 좀 보기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네. 좀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아마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분들이 좀 다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엄벌에 처해지지 전체적으로 또 국민 정서에 맞게끔 그렇죠. 흘러가기 국민정서법이 때문에. 좀 작용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언론에 휘둘렸다라기보다도 국민 정서에 맞게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이슈 터지면 그 관련해서 그 관련된 그 범죄들은 형이 좀 전반적으로 세죠. 우리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살인이 아니고 막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장기밀매? 아니 그 뭐 존속살인? 예, 존속살인이나 이런 것들 그건 정말 더 엄하게 엄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정서에 아, 의해서도 예, 그건 당연히 엄벌해야죠. 존속살인 같은 건 형도 더 세고요. 네. 존속살인 같은 거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법에 잘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법에 위촉이 되는구나. 아, 이거 법에 걸리니까 내가 처벌을 받겠구나. 해서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뭐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주 미세하고 이제 자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르고서 당하는 법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도로교통법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사람이 운전면허 저도 이제 있지만은 시험 볼 때 다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아니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아줌마가 유턴하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유턴 위반으로 걸려갖고 딱지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모르면은 꼭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고 가야 됩니다. 괜히 수업료다 생각하고서 벌금 낸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미리 그 전에 배워야 됩니다. 변호사님 성함 신재용 변호사님, 여기 류창용 변호사님, 여기 이덕우 이덕우 사무국장님. 아까 헷갈리신 분 여기는 정진이 아니고 정암입니다. 이 사무실은. 여기는 법무법인 정암이고요. 네. 정암 법무법인의 신재용 변호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월요일날 전화 올까 걱정돼서 헷갈립니다. 제가 한때는 우리 유 변호사님을 배신하고 네, 신지영 변호사님을 네, 잠깐 한 1년 모시다가 또 실증이 나서 다시 이렇게 일로 옮겨왔습니다. 철새입니다. 철새. 자초는 아니지. 네. 자, 또 옆법님이 또 계속 질문하는데 제 앞으로 작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총 빚이 1억인데요. 나이는 어립니다. 파산이 빠를까요? 회생이 나을까요? 지금 계속 방송 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직업이 없으시면은 파산이죠. 예, 파산 면책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직업이 있다면 이제 예, 회생 쪽으로 돌려야죠. 가셔야죠. 예, 그거. 예. 근데 아예 파산을 하면 아예 안 갚잖아요. 예. 근데 회생을 하면 조금 갚잖아요. 예. 그거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파산을 해서 안 갚는 게 낫지 않나요? 예전에 그래서 파산 면책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법원이 점점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산 면책 요건이 좀 엄격해져가지고 저희가 회생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좀 젊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어르신 분이 직업이 없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구체적 사유에 그런 게 있으면 또 면책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좋은 정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야 좀 갖다 대세요. 위에서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데 대우면 무조건 쌓인다고요.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파산은 커트라인이 센 건가요? 그게 뭔 소리야? 파산하면 채권자 손해는 누가 물어줌? 안 물어줍니다. 그냥 파산하면 그죠? 역시 빠르십니다.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빌려주지 말라고요. 믿음이 안 가면 빌려주지 말라고요. 근데 요새는 믿음이 가도 갑자기 또 사람 살이가 세옹지마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등 돌리고 파산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아니 막 가족끼리도 그러는데 믿음의 문제죠. 돈 빌리고 받는 거. 빌릴 때는 믿죠. 근데 나중에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특히 이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이혼 사유가 저는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몰래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줬다.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인의 돈이 아니라 부부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이혼 사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돈이라는 것보다는요, 부인이 이게 뭐 남한테 돈을 너무 빌려줘가지고 경제적 공공이 발생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죠. 네. 부부끼리 잘 합의해서 그런 것들 하시길 바라고요. 자, 또 질문 뭐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개인회생 폐지됐을 때 개인회생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납부했던 돈은 소멸하는 건가요? 예, 소멸합니다. 이야, 소멸합니다. 간결합니다. 예,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다시 또 갚아야 돼. 다시 또 갚아야 돼요. 갚은 거 무효? 야, 네. 자,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된 농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농업 등 관리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 도시에 살고 있어서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또 글 잘렸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주소지를 옮겨야 됩니까?
굳이 옮긴다고 해서 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매각하실 때 농지 취득 자격이 없으셨기 때문에 매각하면 끝나는 거구나. 8년 동안 작용을 하셔야 2억이 제가 아는 바에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작용 스스로 농사를 지시면 되는데 아마 그 기간이 훨씬 짧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달만 이렇게 농사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농민이 되는 게 아니네.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네. 뭐 재료 산 거, 비료 산 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출하물 같은 거 농협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수반되셔야지 되지 않나. 근데 농민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자격 조건이 있군요. 예, 결국은 이제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예, 다 그 지자체에서 면사무소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아마 쉽게 인정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은 왜 대테러법에 대한 법정 조항이 허술하고 미흡한가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 법 조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테러법이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네, 테러법이라는 게 어딨어? 네, 그거에 대한 다른 법률이 있겠지요. 네, 여기 이제 그건 나중에 국회의원 그런 분들 모시고 방송할 때 그때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아내가 간첩인데 이혼 사유 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취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취소도 가능. 그 신고를 해, 신고를. 신고 옛날에 간첩서는 3억 뭐 간첩은 맞아요. 옛날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은 옛날에 그 포상금 요즘 있었는데 없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찌라시 뭐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요? 옛날 삐란가 삐라 이런 거 주워다 주면은 뭐 주고 요즘 그랬는데. 워낙 많아서 포상금을 안 주나. 아니, 많은데 잡질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자, 왜 자꾸 채무자를 위한 법만 만드나요? 국회의원분들이 개인회생하고 파산하고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법도 만들게끔 힘써주세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제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법률인데 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그렇고 오늘. 채권자를 위한 법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사집행법이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파생된 법이고 그때는 부르주아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법이 민법하고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고 수정자본주의에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노력